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하는 정치 청정시대. 말이 이게 단어고죠. 정치 청정시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배우자도 없고 네거티브도 없고 도덕성도 훌륭하고 정책 능력도 갖췄다. 다만 아직 지지율이 받쳐주지 못할 뿐. 이건 좀 엄연한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장점이 있으니까. 두 번 모셨어요. 정의당의 박원석 공보단장, 국민의당의 이승현 전 정책상황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거 어제 나온 뉴스니까 우리 박원석 단장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어제 정의당에서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정의당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더라고요. 예, 여성가족부 유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유지위원회 자문. 이거는 아무래도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일종의 디스, 비꼬기 이렇게 맞나요?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요?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한테 국민의힘 선대본 명의로 직능총괄본부 종교단체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길기도 하다. 자문위원이라는 임명장이 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임명장 남발이죠. 네. 선거 때 되면 지역에서 올리는 대로 명단 긁어다가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네. 임명장 지금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어도 이 원내 3당의 대표의 이름은 알고 있고 그건 걸렀어야죠. 흔한 이름도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거운동을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여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똑같이 되돌려주자. 그래서 우리 유호정 의원이 그 여성가족부 유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이준석을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만들어서 어제 SNS에 공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 전화번호도 아니까 제가 그걸 보내줄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선거 때문에 바쁜데 기분 나쁘게 할까 봐. 그 정도 예의는 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뭐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영국 대표한테 임명장 잘못 보낸 거에 대한 어떤 뭐 반응하겠습니까? 원래 그 당은 뭐 그냥 입 닦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승현 실장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단일화의 실무 논의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래도 불씨가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났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제 이미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정권 교체라는 어떤 중요한 가치 때문에 사실은 서로 이제 불씨를 살려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가 너무 깨져 있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깨진 가장 큰 원인, 뭐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네네.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마지막에 틀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 됐는데 이런 얘기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노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어제 이제 이태규 본부장이 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서로 간에 이제 받아들인 차이인 건지 오해인 건지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합의문이 나온 적은 없고요. 사실은 서로 간에 의견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의견이 있었으나 문서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자면 좀 웃긴 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협상일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협상일지 좋습니다. 뭐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이거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좀 되게 의문시스럽거든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미리 뭐 그 파일의 제목도 그렇지만 뒤에 보게 되면 마치 토요일 날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연락을 먼저 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 전날에 뭐 누군지는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밤새 전화하고 뭐 만나자고 하고 살려달라 하고 이런 연락을 해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응했는데 이태규 총괄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니 정권 교체는 불씨를 살리자는 간곡한 어떤 요청과 부탁에 응해서 어떻게든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응했던 건데 마치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를 협상하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마타도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후보나 이제 당 입장 기분이 나쁜 거고요. 정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면요. 이렇게 갈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어제 그런 어떤 뭐 조건이라고 누구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합의라고 하고 누구는 이제 의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았으면요. 진정성이 있으면 야 지금 맞지 않았지 죄송합니다. 지금 맞지 않지만 우리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덜컥 그냥 기자회견 해갖고 A부터 Z까지 까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의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제가 뭐 아는 게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빼고요. 마치 본인들의 노력, 특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임명진 목사나 신지연 변호사는 전혀 이쪽의 대리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자가 발전하는 분들하고 또 저쪽에 자가 발전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후보 기자회견에 들어간다. 이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없다. 신뢰 없었다 요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협상이 깨지고 나면 네. 양측에서 서로 진실 게임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례적으로 봤던 거는 어제 이태규 본부장이 오전에 기자회견할 때는 나는 그래도 협상 내용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들을 안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안 대표는 안 후보는 나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래요. 같은 당내에서 진실게임 공방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진실게임 공방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태규 본부장이 당연히 주요 어떤 국민의힘에 준 의견에 대해서 안 후보께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어제 그 안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합의문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본 적이 없다. 그런 식의 이제 약간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힘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규 본부장이 후보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명확하게만 디테일 전달한 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굳이 말하면 이태규 본부장 말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뭐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고요. 이게 좀 이렇게 어감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감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승열 정책장관실장 제가 알기로는 요 단일화의 협상 과정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박원석 단장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화 라쇼몽이 생각납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그 영화 라쇼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걸 영화로 보여주는데 지금 마치 두 당 간의 이 단일화 논의가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우선은 협상의 성격부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권을 받은 대리인이 나와서 한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의원들끼리 차 한잔 하자는 거였다라는 얘기여서 그건 이제 천양지차거든요. 두 가지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출발의 전제부터가 다르고 또 중간에 그 협상이 한 2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낮에 만나고 새벽에 만나고 거기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협상안이 구체적으로 양당 간에 마련이 됐다. 그래서 다 될 줄 알았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반해서 그거는 국민의힘의 의견이었을 뿐이다. 라는 게 어제 이태규 의원의 또 기자회견을 통한 반박이에요. 저는 기저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승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리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 오가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단일화 같은 게 성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당 간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후보 간의 신뢰가 없다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해놓고도 그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일각에서는 너무 안철수 대표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국민의힘에서. 뭐 객관적인 관찰자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특히 이준석 대표로 대표되는. 근데 저는 그게 그 두 당 간 단일화가 지금 결렬 상황으로 가고 있는 핵심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워낙 큰 대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저는 마음속 깊이 그냥 접어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보다는 저는 좀 약간 계산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드롭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한 단일화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뭐 이런저런 자리 뭐 구체적으로 흘러나온 얘기로 보면 뭐 언론보도 인수위 공동으로 구성하고 뭐 내각도 공동으로 임명하고 인사권도 일정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드러난 어떤 접촉은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나 소문은 많습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원한다. 대신에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통합정부 정치개혁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차기 이후의 정치 전망을 보장하는 그런 보장 장치가 되지 않겠냐. 제가 지난 TV토론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대목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거듭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심상정 후보의 반응은 보셨겠지만 그냥 잘 하시면 된다. 이미 뭐 우리는 다 법안도 내고 했던 건데 그 뭐 자꾸 얘기를 하냐 그냥 잘 하시라 이거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당을 좀 아는데 다른 사람보다
의총 통과가 키다. 근데 저희는 전혀 그 당의 의총 통과가 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의당은? 의총에서 뒤집은 게 한두 개입니까? 위성정당도 의총을 통해 결의를 통해서 만들었고 무공천 번복 당원총 투표 가자는 것도 다 그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을 하실까? 그 점이 좀 의아했는데 정말 저 당을 모르시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당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 이재명 후보에게 뭐 분명한 시그널을 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대로 했어요. 민주당에서. 의총 열어가지고 뭐 아주 구체적인 그 법안별 로드맵을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의지를 모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결의문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심전심으로 오고 가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성의 있는 대응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제가 후보라도 한쪽은 드롭을 원하고 한쪽은 완주를 하지만 완주 외에도 당신은 길이 있다. 우리가 이기면. 이걸 제시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단장? 그러니까 박원석 단장 얘기는 민주당과 협상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첫 번째 일단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의총을 얘기하는 건 예를 든 겁니다. 그만큼 그 당이 쇼업하는 거랑 실질적인 진행되는 절차가 의총에 있을 것이고 이제 발의가 있을 것이고 뭐 상임위 통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런 건 진전성이 없다는 걸 꼬집은 건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민주당이 의총 통과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제는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수많은 정치 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 정당의 가장 기본은 당원입니다. 당원이라는 부분 뭐냐면 헌법입니다. 정당에. 그걸 부정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 공천할 때도 당원에서는 절대로 공천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명분을 들고 바꿨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과연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명확하고요. 저희 그거는 솔직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해는 그리고 아니고 저희 해석입니다. 저희가 근데 뭐 민주당과의 뭐 어떤 뭐 결탁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나온 가장 큰 명분이 정권 교체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겠지만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줄곧 외쳤던 게 정권 교체거든요. 그거를 반하는 행위는 절대 안 한다는 게 안 후보 입장입니다. 그거는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저 대목에서 그래서 아직 그 단일화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다른 건 몰라도 안철수 후보께서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인인 건 맞아요. 그동안에 했던 일 중에 특별히 저건 명분이 없다라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고 또 뭐 이제 이상한 꼼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의아했던 적은 있지만 저건 꼼수다 이렇게 그 해석된 바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안팎에서 단일화 압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저희가 겪어봐서 알아요. 과거 2012년 그렇죠. 대선 때 결국엔 저희 접었어요. 그래서 그 압력을 못 견디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하나 있고 또 국민의힘도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굉장히 이중적인데 한편으로는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론을 넘기면서 사자 완주해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걸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뭐 그거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때 만약 이 정권 교체가 안 되면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감당해야 될 무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전히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물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상대가 어느 정도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는 저는 뭐 협상을 하는 상대방으로서 태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얘기하면서 잠시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내걸었던 다당제 정치개혁안 요거 어제 9180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희가 남겨놨습니다. 오늘 박원석 공보단장께 여쭤보려고. 정알못 청취자인데요. 민주당이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의당도 국민의당도 왜 뭐라고 하는 거죠? 하셨는데. 아니 좋은 거죠. 저희가 그거를 뭐 취지를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문제는 위성정당 때 맞은 뒤통수가 아직도 얼얼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과도 아직 안 했죠. 공식적으로. 안 했고요. 공식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스치듯이 한 거일 뿐이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구원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위성정당 사태가 있었죠. 총선 앞두고서.
그리고 그해 연말에 21대가 국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하는데 네. 저희는 그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 담합, 입찰 담합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뭐 중소기업이나 힘이 약한 분들이 제대로 이제 공정위로부터 그 도움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안건조정위에 회부해버렸어요. 근데 안건조정위에서 저희 정의당의 원내대표였던 배진교 의원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안건조정위를 통과시켰는데 안건조정이 통과되고 나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그걸 다시 유지로 바꿔버렸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걸 전문용어로 내다바이라 그러잖아요. 내다바이 다 한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좀 저희가 방송 부적절 용어니까 제가 좀 약간 흥분해서 네, 방송 부적절 용어. 그뿐만입니까? 그 무공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물론 저희는 후보가 안 냈습니다. 그 전에 당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책임을 지고 안 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버젓이 당원에 그걸 명시해 놓고서 당원 총투표라는 형식을 빌려서 위성정당 때도 똑같았어요. 당원 총투표라는 형식을 빌려서 보란듯이 뒤집고 보란듯이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말은 더 이상 힘이 없다.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행동으로 보여라. 지금도요. 그 지방의회 6월에 지방선거인데 중대선거구제 2인 선거구 없애고 3인 이상으로 하는 거는요. 국회에서 법 개정 안 해도 돼요. 민주당이 16개 지방의회 중에 13개가 다수입니다. 거기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당 쪽도 전속고발권 폐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거의 뭐 정가의 보도처럼 대통령 선거 때 쓰이는데요. 제 기억으로 2007년 때도 나왔었고요. 2012년 때도 나왔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하셨고요. 저희도 공약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저는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단장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 아까 우리가 이제 단일화의 신뢰를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외치고 있는 게 뭐 정책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뭐 정책 단일화든 뭐 기계적 단일화든 어떤 정치적 세력들이 서로 간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인지 과연 신뢰를 그동안 쌓았나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문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3949님. 요 3949님 좀 더 올려주실래요? 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파이팅 있게 티키타카하고 있었는데 이번 처음 투표권을 가진 큰딸이 그만 싸워요. 후보들이랑 똑같네요. 이러면서 3번 심상정 후보 공약집을 툭 던져주고는 전래동화 이러면서 알바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덕담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했죠. 박수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커피 주셔야죠. 네. 커피 쿠폰 드릴게요. 3949님께. 따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 주제 좀 얘기해 볼게요. 요거 박원석 단장이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이제 외교안보 관련 발언이 좀 논란이 됐고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이제 말싸움이 이어졌는데 이거 아무래도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보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차마 휩싸였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아마 그 한미일 군사안보 요거 때문에 자위대가 일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발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큰 실언이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 발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미 간엔 군사동맹이 있고 또 미일 간에도 군사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거는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이 동맹의 당사국이 자동 개입이에요.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제 사드 3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한다가 역대 모든 정권의 방침이었어요.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뭐 문재인 정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저희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영원히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영원히 안 할 겁니다. 저희는. 그거는 한일 군사동맹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 간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마치 그걸 하실 것처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처럼 열어놓은 데다가 그러면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물어봤더니 유사시에 뭐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지 않은 뭔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치 군사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의 그 초보 대통령은요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인데다가 저 전쟁의 성격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입니다.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의 대표격인 대통령이 초보고 뭐 심지어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식하고 무능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를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국내 정치에 그걸 이용하고 싶더라도 이용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남의 어마어마한 불행이고 인도적 위기인데 그걸 갖다 끌어다가 그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은폐하는 그런 담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단호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4분 남았는데 내일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에요. 네네. 아마 사회복지 분야 토론인데 양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심상정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중앙 정치는 제일 오래 하셨잖아요. 양당 후보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아마 정책적 능력들은 굉장히 탁월하게 갖췄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계십니까? 일단 내일 그 주제가 사회 분야인데요. 네. 사회 분야 중에서도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제 지금 너무 후보들이 이제 엄청 퍼주기 공약을 하니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게 중점을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선 토론회들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과연 양당 후보가 과연 지킬 수 지금 또 어제도 보니까 계속 뭐 이재명 후보도 기초연금 올린다고 하고 있고 뭐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문제는 봅니다. 지금 저출생 고령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해결 방안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두 후보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을지 또 우리나라의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지 좀 의문시스럽기 때문에 내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하고 복지 예산 조달 문제. 예, 내일 그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사실은. 예. 사회 보장 문제. 요 세 개를 말씀하셨고. 자,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의미한 어젠다를 던진 후보는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두 후보는 전부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이상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 전망을 보여준 게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어쩌면 저출생의 원인도 이 불평등과 관계가 깊다고 봐요.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지금 소득 격차 우리가 역전했어요. 그러면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야말로 뭐 대전환이 됐든 뭐 공정한 성장이 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두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하나 있었는데 그조차도 지금 할까 말까잖아요. 입장이. 윤석열 후보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불평등 문제 해결책을 내일 주 포인트로 삼고 나오실 거다라는 이제 박원석 단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정치청정지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대선 전날이라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나눌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이승현 정책장관실장 박원석 공보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